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다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연말 보너스처럼 생각하죠. 근데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직장인 5명 중에 1명, 거의 400만 명 가까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큰 착각이 어차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네. 국세청은 그냥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공제 항목에 넣을지 말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는 절대 먼저 돈을 챙겨주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연말정산이라는 좀 복잡한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레이어로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무기부터 좀 점검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그냥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알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연말정산의 알파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해볼게요. 소득공제는요, 내 전체 연봉,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기준 금액을요? 네, 일종의 기본 할인 같은 거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그렇게 해서 계산이 다 끝난 세금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서 금액을 그냥 통째로 빼주는 겁니다. 와, 그럼 이건 현금 캐시백이나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세액공제는 그냥 내 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이 다시 들어오는 거라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할인이랑 현금 캐시백. 와, 이렇게 들리니까 차이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 강력한 현금 캐시백, 즉 세액공제가 올해 특히 더 늘어난 분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작정하고 혜택을 몰아준 분야가 있는데 바로 출산과 결혼입니다. 역시 그쪽이군요. 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세금 제도를 통해서 인구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강력한 정책 신호로 읽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우선 자녀 세액공제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랑 상관없이 한 명당 1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첫째 아이부터 25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10만 원이나 더 돌려받는 거죠. 와, 첫째부터 혜택이 확 커졌네요. 그럼 둘째, 셋째는 훨씬 더 커지겠는데요? 그럼요. 둘째가 있다면 첫째 25만 원에 둘째 30만 원을 더해서 총 55만 원을 돌려받고요. 만약 셋째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40만 원이 또 추가돼서 무려 95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95만 원이요? 네,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확실한 경제적 이득이 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와, 95만 원이면 정말 엄청났네요. 여기에 올해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보너스도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혼인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아예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결혼하고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캐시백, 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이네요, 정부가 주는. 그렇죠. 일종의 선물인 셈이죠. 혹시 혼인신고 미루고 계셨다면 연말이 가기 전에 서둘러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이제는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분들을 위한 혜택도 생겼어요. 드디어 운동 비용도 공제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영화나 공연 같은 문화생활비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됐었는데요. 이제 체력 단련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스장, 이랑 수영장 이용료도 이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헬스장 비용 공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PT 비용이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괜히 신청했다고 복잡해지기만 하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중요한 기준 2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올해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이 되고요. 7월 1일부터요? 네. 그리고 둘째, 내가 다니는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형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확실하지 않다면 시설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아쉽게도 아직 PT나 필라테스 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이후에 헬스장 장기 이용권 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빠들을 위한 혜택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전까지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던 혜택이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남성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인데요. 육아휴직을 쓰고 중소기업에 복직한 남성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3년간 내야 할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70% 뭐? 와, 이건 거의 세금을 안 내는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세법 개정 사항을 경리나 인사팀에서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는 이 혜택의 대상자이니까 신청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네.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의 문턱도 좀 낮아졌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이야기죠. 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의 통장만 소득 공제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그럼 혜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올해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연말정산의 진짜 승부는 이런 신규 항목보다 기존에 있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놓치는 숨겨진 보석들, 이걸 누가 더 잘 찾아내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진짜 정보전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항목 1순위가 바로 월세 세액 공제예요. 아, 월세요. 네. 분명히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집주인 눈치 보여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총급의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의 전입신고.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혜택이 어느 정도인데요? 1년 동안 낸 월세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에서 17%를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만약 한 달에 월세를 60만 원씩 냈다면 연간 720만 원에 15%인 108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08만 원이요? 와, 거의 두 달치 월세가 공짜로 생기는 셈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혹시 올해 신청하는 게 좀 껄끄럽거나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일종의 세금 AS 신청을 통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을 한 번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AS 신청이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한 분은 3년 동안 월세 낸 걸 한 번도 신청 못했다가 이 경정청구로 2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건 꽁돈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을 찾아오는 겁니다. 세금 AS 신청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월세가 특히 사회초년생들한테 큰 부담인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다른 강력한 혜택이 있죠.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이건 혜택이 너무 강력해서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느 정도길래요?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깎아줍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요. 90% 감면이면 이것도 뭐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건 역시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남성 육아휴직 혜택이랑 똑같아요. 보느니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있다가는 5년 동안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허공에 날리는 셈이에요. 와, 1,000만 원. 입사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청해야겠네요. 그럼요. 결국 연말정산의 핵심은 얼마나 꼼꼼하게 직접 챙기느냐 이거인 것 같네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서 더더욱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도 있죠.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수동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이에요. 이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따로 받아서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둘째는 산후조리원 비용이군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아예 폐지돼서 고소득자라도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꼭 직접 챙겨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이건 한도가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즉, 1년 동안 아이 병원비나 약값으로 쓴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니까
영수증 하나하나가 다 돈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항목들까지 다 챙겼다면 이제는 환급액을 국대화하기 위한 고수들의 전략, 이걸 좀 알아볼 차례네요. 첫 번째 전략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를 그냥 많이 쓰기만 하면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카드 소득공제는 내 연봉의 25%, 즉 4분의 1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되거든요. 아, 일종의 기본요금 같은 개념이군요. 그럼 그 기본요금을 채우기 전까지는 뭘 쓰든 공제액이 0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 기본요금을 다 채우고 나서부터 쓴 돈이 비로소 포인트처럼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기본요금을 채울 때까지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이득을 최대한 챙기고 25%를 넘어서는 그 시점부터는 포인트 적립률이 신용카드 15%의 2배인 체크카드 30%나 현금 영수증에 집중하는 거겠네요? 정답입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 수단을 쓸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자동차 구매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올해 큰맘 먹고 찾았으니까 공제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안타깝게도 신차를 카드로 샀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0원입니다. 네, 0원이요. 네,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요. 잠깐만요. 그럼 중고차는요? 중고차도 똑같이 자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중고차는 달라요. 만약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했다면 구매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 중고차는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샀다면 그 금액의 10%인 2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죠.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왜 신차랑 중고차에 이런 차이를 두는 거죠? 신차는 제조업체에서 바로 나오는 완전한 자산으로 보지만 중고차는 이미 한번 소비가 이루어진 재화를 다시 유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는 된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꿀팁이죠. 정말 그렇네요. 세 번째 전략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거의 전설로 통하는 혜택인데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이건 안 하면 그냥 손해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확실해요. 첫째,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합니다. 둘째, 연말정산 때 그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즉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럼 결국 내 돈은 하나도 안 드는 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진짜 혜택은 세 번째 있습니다. 기부한 지역에서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줘요. 한우, 쌀, 과일, 상품권.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와, 결과적으로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3만 원어치 선물이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또 있을까요? 심지어 올해부터는 혜택이 더 좋아졌다고요. 네. 연간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하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한테 몰아줄지. 이거 정말 매년 하는 고민이잖아요. 흔히 무조건 연봉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소득이 높으면 세율 구간도 높으니까 공제를 받으면 더 많이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되거든요. 아, 기준선이 있군요. 네. 연봉이 4천만 원인 아내는 120만 원만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는데 연봉 8천만 원인 남편은 24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아내 쪽으로 의료비를 모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고요. 와, 그럼 이걸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일일이 계산해 봐야 하나요? 너무 머리 아픈데요? 다행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아주 스마트한 도구를 만들어놨어요. 내년 1월 18일에 홈택스에서 정식 오픈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에 맞벌이 절세 안내라는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거든요. 아, 시뮬레이션이요? 네, 여기에 부양가족 정보를 넣고 클릭 몇 번만 해보면 아빠한테 몰아줬을 때
엄마한테 몰아줬을 때, 또 적절히 나눴을 때 각각의 예상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환급액이 큰 조합을 선택해서 그대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기능이네요. 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월 31일이 코앞이에요. 이날이 지나면 올해는 영영 기회가 사라지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다면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의 끝판왕이죠. 둘째는 주택청약저축 납입하기. 맞습니다.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고향사랑 기부금 결제하기. 이건 뭐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5분이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 이 네 가지는 하루만 미뤄도 내년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